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신두교와 이제 카스트 제도를 볼게요. 이 신두교는 이제 종전의 브라హ్మ 교보다도 다른 종교에 상당히 간대하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두교 안에 이제 그 브라హ్మ교 기본으로 민간 신앙이나 불교적 요소를 많이 수용을 했죠. 성립 배경은 이제 쿠타 왕조가 이제 그 브라హ్మ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하면서 또 브라హ్మ교를 바탕으로 아리아 민족의 어떤 정통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이제 BC 3세기 그러니까 쿠타 왕조 그 전에 성립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 제일 전성기 때는 쿠산 왕조 전후로 해서 번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쿠타 왕조는 그때 이제 제일 전성했던 신두교에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특정한 창시자가 없고요. 체계적인 교리도 찾기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통도 없고 이단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신교 체제 안에서도 또 세 명의 중요한 신이 있죠. 그래서 브라만, 비슈뉴, 시바. 예. 그래서 브라만은 창조의 신이에요. 그러면 유지의 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슈뉴, 시바는 파괴고,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창조가 있으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파괴가 있다가 죽음 뒤에 어떻게 돼? 또 창조가 되죠. 그래서 서로 이런 뭐냐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삼신일체 사상이라고 해요. 세 명의 신이 각각 따로 있지만 하나로 합쳐져 있다. 그리고 삼신일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신들이 그 다음에 계층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기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두교는 이게 신들의 분포 특징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다양한 종교, 그 다음 계급, 민족들을 포용하는 종교이면서도, 왜냐, 그 민족에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포용하는 종교면서도, 또, 그 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뭐냐면 구신점이 필요하죠. 신두교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신이 그 구신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신두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소들 신성이 여겼는데, 이걸 이제 소 살생 금지. 왜냐면 소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겐지스강 숭배사당. 그 다음에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슈누 신이 여러 가지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모습도 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도 이제 아바타의 하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두교를 보호해주고요.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뭐냐면, 8번째인가 9번째 하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부처도 불교도 다 신두교에 포용하는 그 논리적 기반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의식을 담당하고 또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윤회 해탈을 강조하는데 윤회 해탈 방법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불교적 요소와 자이나스 요소, 종전의 브라hma교 요소를 다 혼합을 시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두교는 또 카스트 제도를 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속된 카스트에 따라서 의무 수행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신분차별을 업을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면 내세의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구별된 신분에 의한 구별과 함께 또 직업적 군분도 또 첨가돼요. 그 다음에 만우법전을 통해서 이걸 법전화시켰는데, 그래서 만우법전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만우는 그 당시 이제 브라hma의 아들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만우법전은 하나의 법전이면서도 또 뭐냐면 브라hma,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슈드라의 각 계급별로의 역할을 또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있다. 그래서 만우법전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보시면 이제 만우법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우법전 내용은 브라hma,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만우법전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보면 왕시의 후원으로 8세기 이후에 인도 종교를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인도가 분열, 이슬람 세계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당시 남인도도 인도가 이제 신두교가 전파되면서
발전했는데, 이 남인도나 동남아시아의 그 신두교는 엄격한 의식부나 춤과 노래, 카스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 아예 없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사절단을 파견해서 신두교가 전파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볼게요. 자, 불교는 학문적 연구가 심화되고 밀교가 등장을 했고요. 불교의 교리는 발달하지 못해도, 교리는 되게 발달한 데 반해서 대중화되지 못해요. 왜냐면, 거기 이제 불교가 점점 교리가 발달되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대중화되지 못하고 신두교에 밀려가지고 쇠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쿠타 왕조 때, 불교가 발달됐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또 다른 책에서는 불교가 쇠퇴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되게 발달됐어.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중들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세력 측면에서는 약화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신두교의 왕들이, 그러니까 신두교 아니라 쿠타 왕조나 그 뒤에 이제 신두교 소왕조들이 이런 것들, 신두교 강조이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했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신두교 강조에서도 불교도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 대중들에게 너무 어필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죠. 대중화되기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불교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날란다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교육의 중심지였고, 그때 이제 바르나 왕조 때 현장이 여기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전도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미술이 발달했는데 아잔테 석굴사원, 쿠탄 양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석굴사원이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쇠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철학적 면을 강조하면서 대중과 유리했고, 그 다음에 아리아 민족 고유의 신앙을 강조한 브라마교가 쿠타 왕조의 민족 부흥 정책에 심의로 불교가 점차 쇠퇴되고 신두교가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로 발전됐다. 그래서 쿠타 왕조는 아리안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샤카나 쿠샨 같은 이란 계통의 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리안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리안적으로 상징하는 신두교가 점점 부각이 됐고 또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자, 그 다음 부처가 원래는 신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으로 숭배되면서 신두교의 신들과 그렇게 구별이 안 됐어요. 특히 이제 비슈누 신인데 비슈누 신의 8번째, 9번째 하신이 누구예요? 이 부처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조차도 넓게 보면 신두교에 포함돼 버리는 거야. 신두교 여러 신들 중에. 예, 그래서 신두교의 차별성이 없어졌고, 그래서 인도의 정통사상인 억과 윤회를 통해 수용했다. 그래서 이제 신두의 차별주의를 인정했다는 거.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업이나 윤회가 이제 업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업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인연을 강조했죠. 윤회의 고리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인연보다는 업을 강조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주어진 업에 따라서 지가 고정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시 유교, 원시 불교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이걸 좀 변절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하면 업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것은 원래 원시 불교에서는 그 업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 요소에 불과고 인연을 강조하는데 이거 좀 왜곡된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부처는 신두교의 주요 신 중에 하나인 비슈니 신의 9번째 하신으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두교에서 부처를 신두 개혁자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불교를 지지했던 왕과 귀족이 혼란기에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성이 강한 신두교를 개종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쿠타 왕조 때 이제 대표적인 양식 쿠탄 양식이죠. 쿠타 왕조는 아리안적인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도 고유의 기법들이 이제 가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잔타 석굴이라든지 그다음 엘리오 석굴 사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 전파했는데 이게 쿠탄 양식과 함께 이제 또 알아둘 건 석굴 양식이에요. 석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석굴 사원들은 그 자연동굴 파고 거기에 이제
불상을 만들고 사찰을 만드는 사원들인데,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사원들이 발달했냐면, 인도는 습하잖아. 예.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에어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시원하죠. 예. 그래서 이런 석굴사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 쿠탄 양식하고 간다라 양식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다라 양식은 머리카락이 물결 모양이 물결 모양이고 눈 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우뚝한 서양 사람의 모습이 띈데 반해서,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간다라 양식은 인도 쿠탄 양식은 인도 고유의 양식이고 옥주름의 선이 완전히 생략돼 있고 인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 구별되는 인도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탄 양식이 전반적으로 좀 야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쿠탄 양식하고 간다라 양식의 차이점. 예. 잠시만요. 좀 밑에 거. 네, 요거. 예. 간다라 양식은 머리카락이 물결 모양이고 눈의 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오똑하며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옷주름이 섬세하다. 이는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쿠타 양식은 간다라 양식과는 달리 얼굴이나 옷맵시의 표현에서 인도의 고유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즉, 옷주름의 선을 완전히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 구별된다. 이는 쿠타 양식의 특징이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화된 것임을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쿠탄 양식하고 이제 그 간다라 양식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문화적으로 보면, 그 인도 문화의 어떤 이런 고조 문화의 최전성기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 상인, 귀족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나 사원들을 건립하고 학문과 예술을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고조 문화가 발달됐는데 그 배경은 아까 말처럼 그 아리안적인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아리안적인 문화들을 이제 뭐냐면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고조 문화의 이제 한건비로서 인도 특유의 색채가 강조됐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공용됐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자, 그 샤쿠타라는 게 있어요. 샤쿠타라. 네, 칼리다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그 인도의 궁중 생활을 세밀하게 모사한 그 당시 그 샤쿠타라는 시곡을 썼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구두로 내려왔던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냥 기록을 하게 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가바트 기타라는 곳인데, 자, 바가바트 기타는 신두교 선전인데,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뭐냐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간디의 이제 비폭력이나 불복종 사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 제2대 서사시가 바하바타와 나마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처럼 예전에 내려왔던 구전들 있죠. 이 구전들을 그 뭐냐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뭐냐면 정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사시뿐만 아니라 신두의 또 경전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바하바타와 나마야나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인도의 이제 여러 민족이나 이게 인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양성 하나를 묶는 인도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해줬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요. 동남아시아. 그래서 그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제 문화 예술의 여러 소재로 이용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마야나 마하바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발달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자연과학의 내용 보면 이제 영의 개념이 사용되죠. 영의. 불교의 공이라는 개념 있죠? 이 공이라는 개념에서 영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 영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이제 수학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예전에 양수만 알았어요. 1, 2, 3, 4. 근데 뭐도 알게 되니? 음수, 마이너스인 개념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냐면, 인도 숫자 표시 방법이 후에 이제 중동에 거쳐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무한개념, 원주율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학이 발달되면 자연스럽게 또 뭐도 발달돼요? 천문학도 발달되죠. 천문학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제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월식의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천문학자나 수학자가 누구냐면, 옆 앞에 있는 아리아바타라는 사람이 있어. 아리아바타. 예. 그래서 아리아바타는 이 쿠타르 시대 때 뛰어난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인데, 이 아리아바타가 이제 했던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재는 공식도 있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원주율, 이런 것도 있고요. 일식과 월식도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천문학 발달에 큰 영향을 줬고, 유럽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수학과 천문학이 어디로 갔죠? 중동, 아라비아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걸 아라비아를 거쳐가지고 유럽의 수학과 천문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 과학 발달가 유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인도에서는 이 아리아바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의 인공위성 중에 이 아리아바타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분열 무장. 자, 쿠타 왕조가 이제 세테르 무렵에 이제 7세기 경우에 하누샤 바르다라는 사람이 이제 왕조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 왕조 바르다 왕조라거든요. 이 바르다 왕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40년? 짤막하게 바르다나가 딱 세우고 나서 그때 죽은 애 망한 왕조야. 예. 그래서 이제 바르다 왕조가 잠시 북부 인도를 이제 통일하고 있다가 요때 누가 왔냐면 당나라의 현장이 방문했어요. 어디에? 날란다 성원에. 방문해서 거기에 불교를 배우고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8세기 전후에서 이제 라지푼트 시대가 이뤘죠. 7세기에서 11세기 때. 그래서 이제 에펠탑 민족이 침입할 때 그때 중앙아시아 정착했던 여러 종족들이 이제 같이 이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동했던 종족이 라지푼트족이에요. 그래서 라지푼트족은 이제 인도에 정착하면서 신두의 여러 소왕국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동부에 뭐 파라, 서부에 프라티하라 등등등등. 결국에는 이제 이때 이제 8세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토 지금 오늘날 이제 인도나 갱지스나 이것도 중앙부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쪽 인더스강 쪽, 파키스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처음에는 여기 침입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로 이제 무역을 통해 들어왔다가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 무슨 왕조가 세워지냐면 가진이 뭐 고로 왕조 같은 투르크 계통의 왕조들이 세워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이슬람과 이제 유럽의 인도 진출을 좀 볼게요. 자, 쿠타 왕조가 이제 들어와서 망한 뒤에 뭐냐면 인도네시아 분열돼 있었는데 이 분열기 때 이제 8세기 중반부터 이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10세기 때 들어와서 북인도 지역에 이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지역에 가지니 왕조나 고로 왕조 이런 왕조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인도는 신두계 왕조가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고로 왕조에서 그 당시 이제 인도 중앙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냐면 전병을 원정대를 파견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원정대를 이제 파견해 무하마드 왕이 파견했는데 이 무하마드 왕이 죽고 나서 거기에 파견됐던 아이박이라는 장군이 뭐냐면 고로 왕조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죠. 델리에다가 이게 이제 맘무르크 왕조예요. 이 맘무르크 왕조는 왜 맘무르크 왕조냐면 노예 왕조라고 하는데 아이박이 뭐냐면 고로 왕조의 왕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트루크 계통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군인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트루크 계통의 사람들이 노예 군대도 군인으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 같은 이슬람교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계속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이박이 노예라는 게 아니라 노예 출신이라는 거야.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자유인이 됐지만, 하여튼 이 맘루크 왕조는 또 이제 그 중동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이집트에서 한번 또 세워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맘루크 왕조가 이제 예전에 그 원나라 공격할 때 이 몽골족들 격퇴를 시켰어. 이건 뒤에 좀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맘루크 왕조가 이제 델리를 수도해가지고 중앙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제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델리 슐탄 5왕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맘루크 왕조, 칼지조, 투그라조, 사이드조, 로디조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5개 왕조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투그로자인데, 투그로조가 이제 이때 티무르가 이제 공격해요. 티무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 텐데, 티무르는 이 투그로 왕조를 멸망시켜요.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투그로 왕조를 멸망을 시켰으면 거길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탈만 하고 그냥 본국 철수를 해버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이드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사이드 왕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로디 왕조가 있는데, 이 로디 왕조가 누구한테 멸망을 했냐면 그때 이제 북쪽으로 내려온 무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예. 자, 이 델리 슐탄 왕조는 강력한 귀족 세력을 바탕으로 통치를 했고요. 신두인들에게 지지아를 부과했어요. 지지아들. 예.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요소를 유입했고, 그 처음에는 신두인들을 이렇게 탄압을 했어. 개종을 강요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개종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슬람 문화와 신두 문화가 융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인도 지역의 이슬람 문화와 신두 문화가 융합이 됐고, 이걸 16세기 때 무굴 제국 때 더욱 강했다. 그래서 무굴 제국도 이슬람 제국이죠. 근데 이제 신두교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자, 델리 슐탄 왕조가 있었던 13세기, 16세기 때 남부 인도에서는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있어요. 비자야 나가르 왕조.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남부에 이 비자야 나가르 보이시죠? 예. 비자야 나가르와 그 다음에 또 델리 슐탄 왕조가 좀 약할 때 그쪽 북쪽에 중부 지역이죠. 중부 중에 바흐마니 또는 바마니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12년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있었고, 그때 이제 비자야 나가르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인도양 쪽을 보면 캘리컷이라고 보이시죠? 캘리컷 보이시죠? 그 남인도 쪽에 이 캘리컷이 되게 중심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역의 중심지였다. 예. 오늘날 캘커다가 아니에요. 캘리컷. 예. 여기가 이제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남부 인도 중심으로 경제권이 번영됐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처음 오너에서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왕조의 인도 통치를 보면, 자, 그 당시 이제 그 신두교인들이 이슬람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물론 절대 다수는 신두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이제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계급제도 대신 평등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층 계급. 그래서 하층 계급은 슈도다 있죠. 예. 슈도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혜택할 수 없잖아. 신두교 체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정복자 때도 처음에는 막 탄압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사원이나 신상 같은 것들 파괴를 하고, 막 강요하고, 근데 이제 간대해졌다. 그래서 피정몽비대 신앙과 간섭을 인정하고 카스제를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을 이제 볼게요. 무굴 제국. 자, 무굴 제국은 16세기에서 이제 19세기 때 인도를 통치했던 왕조인데, 자, 이 무굴이라는 말은 뭐냐면 몽골 지방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무굴 자체가 이제 뭐냐면 본토인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왕조야. 되게 유목계통의 왕조들이 이제 세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몽골 계통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몽골보다는 순수한 몽골 계통보다는 몽골과 투르크의 약간 혼합물, 짬뽕,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굴 제국은 아마 이제 인도 그 제국 중에 제일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굴 제국을 이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베드라는 사람이에요. 바베드. 예. 그래서 바베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뭐냐면 자칭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티무르의 5대손이라고 이제 하고 어머니는 징기스칸 15대손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뭐냐면 그만큼 고기나 설적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약간 얘기한 거고 실제로 학자들은 이제 몽골 계통을 몽골계와 투르크 계통의 영향을 받았다. 거기에다 이제 페르시아적인 어떤 요소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들은 그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 노리왕조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포를 사용해가지고 이 노리왕조를 격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번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거기 종교적 간용, 신두교와 잘 어울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부분을 예. 혼자 읽기는 좋으니까 예. 여기 읽으면 되나요? 네, 가요.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모든 백성들의 종교적 감성과 의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공정하게 대하라. 토착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소를 죽이지 마라. 어떤 종교사원도 파괴하지 말고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라. 이슬람은 폭정과 박해라는 칼보다는 사랑과 애정으로 훨씬 더 잘 전파될 것이다. 시아와 순니의 대립을 피하라.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볼 수 있듯이 이 무굴 제국은 탄생 때부터 신두교하고 이슬람교의 융합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오랑제부 때 이제 그 이슬람 제일주의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탄압을 했잖아요. 이건 예의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여준 그 사람이 제3대 악바드 대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가와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사료수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대 악바드를 보자. 보통 무굴 제국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올 때 악바드 대제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뒤에 있는 아우랑제부 6대 황제였던 그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끄고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예.